여러분, 한 사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왜 어떤 곳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또 어떤 곳은 사막을 건너는 문화를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 무엇이 문화를 만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한 사회가 가진 특유의 색깔, 즉 문화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험준한 산맥 같은 자연 환경일까요? 아니면 그 환경을 바꾸는 인간의 의지일까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신념이 현실을 빚어내는 걸지도 모르고요. 자, 이 세 가지 힘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빙하가 깎아 만든 이 엄청난 노르웨이의 피오르지형, 정말 장관이죠? 육지 깊숙이 바다가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바이킹, 그 강력한 해양 문화를 만든 배경이 된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긴 어떨까요? 물이 귀한 중동의 건조한 사막. 여기서는 또 어떤 문화가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오아시스를 따라서 이동하는 유목 생활이 발달했겠죠. 그리고 이 넓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교역로가 문명과 문명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됐고요. 이번엔 고대 그리스로 가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산맥이 땅을 막 조각조각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통일제국 대신에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나 스파르타처럼 독립적인 도시국가, 바로 폴리스가 발전하게 된 지리적인 배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볼 텐데요. 먼저 장소의 힘부터 시작해서 인간이라는 변수, 그리고 생각의 힘을 차례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시스템으로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장소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과연 우리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답하는 관점이 있어요. 바로 환경 결정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자연 환경이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해버린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는 기후나 지형 같은 바깥 조건이 문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유럽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환경 결정론이 딱 와닿을 거예요. 유럽은 반도들의 반도라고 불릴 만큼 해안선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스칸디나비아, 이베리아 이런 식으로요. 게다가 라인강이나 다뉴브강처럼 내륙 깊숙이 배가 다닐 수 있는 강들도 있고요. 바로 이런 지리적인 조건이 자연스럽게 해상무역과 탐험을 부추겼고 다양한 문화가 활발하게 섞이는 판을 깔아준 셈이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 간단하겠죠? 만약 환경이 전부라면 인간은 그냥 정해진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일 뿐일까요? 아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라는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중요한 변수가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환경 가능론인데요. 환경 결정론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론이에요. 이 관점은 뭐냐면 환경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는 메뉴판 같은 거지 어떤 음식을 고를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환경은 가능성의 목록을 쫙 보여주고 인간은 그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능동적인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신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네덜란드인은 네덜란드를 만들었다. 와, 이 속담이야말로 환경 가능론의 핵심을 제대로 보여주죠.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사람들은 바다보다 낮은 땅에 제방을 쌓고 물을 퍼내서 폴더라는 새로운 땅을 말 그대로 창조했잖아요. 이건 인간이 단순히 환경에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바꿔버린 정말 놀라운 사례예요. 자, 그럼 이 두 이론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왼쪽의 환경 결정론은 환경이 인간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환경 가능론은 인간이 환경을 극복하고 길을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꼭 운명이냐 아니면 자유의지냐 이런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땅과 인간의 행동, 이게 다가 아니라면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신념일지도 모릅니다. 문화 결정론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긴데요. 때론 우리가 서 있는 땅보다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문화,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종교, 역사 같은 것들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더 강력한 힘이라는 주장이에요.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어떤 문화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아주 기가 막힌 예시죠. 이 두 도시는 지리적으로는 정말 비슷했어요. 둘 다 산악 지형에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와 예술, 철학을 꽃피웠고 스파르타는 오로지 군사력에만 집중하는 사회를 만들었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 즉 생각이 얼마나 다른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건 우리가 중동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랍이라는 말은 언어와 민족을 가리키는 개념이죠. 이슬람은 종교고요. 그런데 중동은 사실 유럽 사람들 관점에서 만들어진 지정학적 용어거든요. 이 세 개념이 막 겹치긴 하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이란이나 터키는 중동의 아주 중요한 국가지만 아랍 국가는 아니란 말이죠. 보세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이 우리가 실제 땅을 인식하고 나누는 방식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 인간, 문화라는 세 가지 다른 렌즈로 세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만약 정답이 이 셋 중 하나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진짜 그림은 이 조각들을 전부 다 맞춰야만 보이는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정답은 A가 B를 만든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죠. 그럼 인간은 또 그 환경을 바꿔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가진 생각에 영향을 바꿔요. 이 세 가지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게 어떻게 함께 움직이느냐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사고의 핵심입니다. 문화를 A가 B를 만든다는 식의 단순한 공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소, 사람, 생각이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그물망, 즉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중요한 건 각 요소가 아니라 그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전체적인 패턴을 보는 거죠. 이 시스템 사고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인데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기원전 334년에 시작해서 단 10여 년 만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거쳐 인도까지 진출했죠. 그런데요, 그는 단순히 땅만 빼앗은 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거대한 문화 시스템을 창조했어요. 먼저 그리스의 철학, 예술 같은 생각이 있었죠. 이걸 그의 군대와 이주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장소로 퍼뜨린 거예요. 그 결과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막 뒤섞이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 시스템, 바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예술부터 과학까지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개념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 볼까요? 문화는 딱 한 가지 요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장소, 즉 환경, 사람, 즉 인간의 행동, 그리고 생각, 즉 문화와 역사, 이 세 가지가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세상을 훨씬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은 과연 어떤 장소와 사람, 그리고 생각들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